유럽의 진짜 권력자가 왕도 황제도 아닌 평민 출신 은행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날 가치로 4천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 재산을 손에 쥐고 황제에게 당신이 왕관을 쓸 수 있었던 건 나 덕분이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콥 푸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은행가죠. 하지만 그가 쌓아올린 권력과 부는 결국 유럽 대륙을 피로 물들이는 30년 전쟁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농민의 손자에서 교황과 황제를 주무르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탐욕이 어떻게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푸거 가문의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야콥의 할아버지 한스 푸거는 슈바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천을 짜던 농부였죠. 가난했지만 야망만큼은 컸던 한스는 귀족들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인의 딸과 결혼하면서 상업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섬유무역으로 성공을 거두며 길드위원회와 시의회 멤버가 되었죠. 평범한 농부가 도시 상인 엘리트로 올라선 겁니다. 그의 아들 야콥 1세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친척들이 성급한 결정으로 재산을 날리는 걸 보면서 교훈을 얻었죠. 계산된 위험만 감수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며 검증된 분야에만 투자했습니다. 이런 신중한 접근이 효과를 발휘했고 1463년에는 상인 길드의 정회원이 되면서 도시 최고 상인 계층에 진입했습니다. 야콥 1세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 제국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섬유, 향신료, 보석은 물론이고 순교자의 뼈 조각이나 십자가 파편 같은 종교 유물까지 거래했죠.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 야콥 2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원래 가업을 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만약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다면 그는 사제나 추기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들은 야콥 2세에게 숫자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1478년 그는 베니스로 보내져 가문의 지점을 관리하며 현대적 회계 기법을 배웠죠. 이탈리아의 금융 관행을 익히면서 은행업과 무역에 대한 통찰을 얻었고 이는 나중에 푸거 가문의 제국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에 돌아온 그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지점을 맡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야콥 2세는 선대들과 달랐습니다. 똑똑했지만 돈에 신중하지 않았죠. 오히려 위험을 적극적으로 껴안았고 이런 대담한 접근이 그의 경력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걸게 되는데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귀족 지그문트를 노린 겁니다. 지그문트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엉망인 재정관리로 악명 높았습니다. 화려한 파티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한 번은 파이 속에서 난쟁이가 튀어나와 거인과 레슬링을 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죠. 지그문트는 수많은 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본 곳에서 푸거는 기회를 봤죠. 그는 지그문트의 대출에 참여했는데 액수는 작았지만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그문트 및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관계를 굳건히 했고 당시 귀족들이 독점하던 광산업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그문트의 재정 무책임함을 이용한 계산된 도박이었고 이는 푸거의 은행가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시킨 계기가 됩니다. 한 번은 합스부르크가 훨씬 강력한 베니스와 군사적 충돌을 빚었을 때 지그문트가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신용도가 바닥이라 대형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길 거부했죠. 그때 또 푸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문의 재산을 걸고 모든 돈을 긁어모아 지그문트에게 10만 플로린을 빌려줬는데 오늘날 가치로 수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였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죠. 푸거는 영리했습니다.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지그문트가 광산에서 나온 은으로 갚는 걸 금지하고 대신 국고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했죠. 다른 은행가들은 푸거의 무모함을 비웃으며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푸거는 더 전략적으로 생각했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을 실은 마차들이 푸거의 창고로 도착했을 때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도박은 대성공이었고 푸거는 훨씬 더 부유해졌으며 당시 매우 강력한 귀족의 신뢰받는 동맹이자 금융가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 모험을 통해
야콥 푸거는 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인맥도 얻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실레지아의 채광 사업에 참여했고 거기서 광산 전문가를 만나 그의 지식을 이용해 가문 사업을 위한 최고의 구리 채굴 장소를 찾아내고 임대했죠. 그의 사업 리더십 아래 당대 최대의 채광 중심지가 열렸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롤의 슈바츠에서는 대공 지그문트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대출 상환으로 야콥에게 최고의 은광에 대한 접근권을 줬습니다. 푸거의 산업 활동 덕분에 사람들이 슈바츠로 몰려들면서 16세기 전반 세계 최대의 채광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구리는 당시 대포와 총검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었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무기였죠. 푸거 가문은 이 귀중한 자원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정할 수 있었고 생산량은 그들의 부와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푸거 가문은 1494년 자본금 5만 4천 길더로 역사상 최초의 공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불과 2년 후 야콥은 브릭센의 주교를 숨은 동업자로 끌어들여 이 금액을 2배로 늘렸죠. 야콥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구리 독점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부 유럽 전역에 주조소를 열며 공격적으로 확장했고 특히 안트베르펜의 지점에 집중하며 가문의 판매망을 확대했습니다. 안트베르펜은 유럽, 아시아, 신대륙 간 무역에 성장하는 허브였고 푸거 가문은 사실상 비공식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푸거의 주요 채권자였던 브릭센 주교가 사망했고 교황이 그 유산을 주장했다가 더 강력한 인물에게 빼앗긴 겁니다. 거대한 돈이 어떤 대응 수단도 없이 더 힘센 사람에게 넘어간 거죠. 푸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능력과 정치 지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활용해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많은 자료들은 그가 바티칸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푸거 가문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전합니다. 재앙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교훈을 얻었죠. 권력이 곧 권력이라는 것.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푸거의 사업 및 동맹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대한 게임의 말로 보기 시작했고 필요에 따라 버리거나 이용했죠. 또한 오래된 후원자를 새로운 후원자로 바꾸기로 결심했는데 지그문트에서 멀어져 대신 그의 사촌이자 미래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과 손을 잡았습니다. 막시밀리안이 지그문트의 빚 상환 실패 시 권력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을 때 푸거는 대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푸거는 막시밀리안을 선호했고 비엔나를 장악하려는 그의 노력에 자금을 댔죠. 막시밀리안은 훨씬 유능한 통치자였고 그의 권력 상승은 푸거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황제 막시밀리안은 그에게 당시 구리 채광의 핵심 지역이었던 헝가리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했습니다. 푸거는 이 기회를 포착해 헝가리 광산을 재구성하며 채광 제국을 더욱 확장했고 1507년에는 막시밀리안으로부터 키르히베르크와 바이센호른의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사실상 푸거 가문은 이제 이름만 빼고는 고위 귀족의 지위로 올라선 겁니다. 야콥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지만 질투하는 경쟁자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은행가들이 막시밀리안에게 압력을 넣어 푸거를 배제하려 하자 푸거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영향력 있는 공작들과 주교들에게 압력을 넣어 막시밀리안이 물러서도록 강요했죠. 이 남자의 협상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514년 황제 막시밀리안은 야콥을 백작으로 임명하여 그의 권력과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당시 매우 높은 귀족 지위였습니다. 황제 막시밀리안에게도 푸거의 환심을 사야 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가치 있는 동맹이자 최고의 재정 후원자였으니까요. 결국 황제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는 선택한 후계자 카를 1세를 위해 왕좌를 확보하기 위해 야콥의 호의가 필요했습니다. 황제가 죽은 후 야콥은 그의 뜻을 이뤄줬는데 카를의 선거 성공과 경쟁자 패배에 필요한 총 85만 2천 길더 중 거의 54만 4천 길더를 모았습니다. 푸거가 공식적으로 선거 비용의 약 64%를 지원한 겁니다. 카를은 푸거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공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부패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노골적인 정치 헌금이 당시에는 통치자들이 선제후들에게 지불을 통해
경제적 권력을 과시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재정 지원은 카를 1세의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 대한 푸거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푸거는 장기 전략가였습니다. 정치판의 한쪽만 지원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카를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로 다른 강력한 귀족들과도 동맹을 확보하려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여기에는 잉글랜드의 헨리 7세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푸거 가문의 권력이 신성 로마 제국을 넘어 다른 주요 유럽 군주들의 궁정으로까지 확장되도록 했습니다. 야콥 푸거는 영향력의 그물을 멀리 넓게 쳐놓았습니다. 끊임없이 커지는 영향력으로 푸거는 다음 목표인 로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로마로 가는 헌금 송금도 맡게 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신의 은행가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바티칸의 최고 금융가가 된 거죠.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 스위스 용병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며 스위스 교황 근위대의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곧 푸거 가문은 교황청에 대한 송금 처리도 책임지게 되었고, 면죄부 판매 수익금을 관리하며 1508년에서 1515년 사이 교회 혜택을 확보했습니다. 로마 조폐국을 임대하며 바티칸 재정 운영 내에서 영향력을 더욱 깊이 심었죠. 야콥 푸거는 바티칸과의 깊은 유대로 7명의 교황을 섬기고 4명의 교황을 위해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그의 재정 능력은 시스티나 예배당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이는 유럽의 금융 및 종교 지형에서 영향력 있는 설계자로서의 그의 헌신을 진정으로 보여줬습니다. 야콥 푸거는 이제 황제와 교황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정치적 영향력과 영적, 종교적 영향력 모두를 손에 쥔 거죠. 기본적으로 그는 거의 반대 없이 어떤 법이나 정책이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농민 출신이었던 이 남자가 막대한 군대를 가진 최고의 왕들조차 달성할 수 없었던 수준의 권력을 손에 넣은 겁니다. 1510년 형 울리히 푸거가 죽자 야콥 푸거는 모든 가족 사업 운영에 대한 단독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 금융의 확실한 주인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대륙의 역사를 형성하게 될 영향력을 휘둘렀죠. 야콥의 재산은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사업 이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황제 막시밀리안에게 헝가리와의 혼인 동맹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렸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두 국가가 합병되면서 확장하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기독교 유럽을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푸거에게 이 움직임은 헝가리의 자신의 소유지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푸거가 가진 영향력과 선견지명의 규모입니다. 한편 로마에서 푸거는 교회의 수세기에 걸친 고리대금 금지를 끝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출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오랫동안 죄로 여겨졌지만 야콥은 사업 이익을 더 확대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른 강력한 상인들과 연합해 교황에게 이자 부과에 대한 중세 금지령을 철폐하도록 촉구했죠. 이자를 합법화하려는 푸거의 노력은 자본주의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부채 금융을 가속화했고 현대 경제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빚 상환이 늦어지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들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523년 그는 합스부르크의 카를 1세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엄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카를 1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스페인 왕, 예루살렘 왕을 포함해 81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성하다고 여겼으며 전 세계에 걸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야콥 푸거는 편지에서 그에게 상기시킬 배짱이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제국의 왕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 덕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에게 빚진 돈을 계산하시고 더 이상 지체 없이 저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영향력입니다. 야콥 푸거의 역사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푸거 가문의 면죄부 판매 참여는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 교회가 탐욕스러운 상인에게 팔렸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푸거 가문이 악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고, 이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제가 이끈 개신교 종교개혁에 기여했습니다. 참고로 면죄부 판매는 가톨릭 교회가 죄를 사면하거나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여주는 증서를 판매하는 관행이었는데, 진정한 영적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재정적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착취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교회 내 부패는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 관행에 대한 루터의 도전은 널리 알려졌고 종교적, 사회적 격변을 촉발했죠.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거 가문과 교황이 고리 대금을 합법화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변화는 부유층의 사업을 촉진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는 약탈적 대출 관행도 가능하게 했고 광범위한 빚의 속박으로 이어졌죠.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은 대출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벗어날 수 없는 빚의 순환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긴장을 악화시켰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세 주요 인물인 교황, 황제, 그리고 단 하나뿐인 은행가 야콥 푸거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웠습니다. 푸거의 금융 전략이 미친 광범위한 영향은 궁극적으로 30년 전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이 파괴적인 분쟁은 엄청난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졌죠. 추정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20%가 죽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최대 60%까지 감소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과 광범위한 영향은 이를 최초의 현대 전쟁 중 하나로 만들었고 대륙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이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말 끔찍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야콥 푸거를 뛰어난 금융가이자 영향력 있는 권력 중개자로 다뤘는데 그는 사람으로서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음에도 야콥 자신은 욕심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단순한 생활을 하는 걸 선호했고 오로지 사업 확장과 대륙의 금융개혁을 가져오는 데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말로는 나는 할 수 있는 동안 얻고 싶다였죠. 그의 가장 큰 자산은 엄청난 의지력이었습니다. 여러 정부 당국의 법적 조치를 포함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고 광부들 사이의 잦은 사회 불안도 그를 시험했습니다. 헝가리 귀족들은 종종 광산을 국유화하려 했고 몇 년 후 농민 반란도 그의 문제에 추가되었죠. 게다가 자신의 고향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장인들의 봉기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마주하든 순수한 끈기와 확고한 목적으로 야콥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힐 시련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결의는 자신의 평생 작업과 교회가 종교개혁에 의해 위협받는 걸 보면서 시험받았죠. 종교개혁은 야콥 푸거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은행 제국에 중요했던 가톨릭 교회의 재정적, 정치적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이 면죄부 판매와 고리대금을 포함한 교회의 권위와 관행에 도전하면서 재정 이익과 더 넓은 유럽 정치 지형의 불안정화에 기여한 푸거 같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거세게 일어났음에도 그는 새로운 운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이 쌓아올린 유산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노화된 몸이 단순히 긴장을 따라갈 수 없었고 1525년 겨울 겨우 6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조카 안톤 푸거에게 물려졌는데 야콥 자신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콥 푸거의 재정적 통찰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대륙 역사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현대 자본주의의 탄생을 책임졌다면 그것을 완성한 건 야콥 푸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창출했고 경제 지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과 구리 같은 필수 자원에 대한 통제와 황제 및 교황들에게 자금을 대는 중추적인 역할은 그에게 대륙의 재정 문제에 대한 전례 없는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유럽의 가장 어두운 장들 중 일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의 결정의 결과로 경제적 격차와 불만이 커졌습니다.